네, 안녕하세요. 김연애 계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경향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경향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세무 동향을 보시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뭘 아실 수 있을까요?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 국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커지고 사람들이 버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의 의미는 국세청에서 내부적인 자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고 세심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하찮은 수를 둬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거 받으면 뭐 돈 몇 푼 찔러주면 막을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과거에 사업하셨던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국세청도 가장 많은 금액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AI 요즘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방식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 납세자들의 자료를 분석해서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지, 혹은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조세 포탈을 위해서 또 역외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FIU라고 하는 조직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이 FIU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조세 포털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FIU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이제 금융위, 그러니까 우리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들 있죠. 여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이런 모든 우리 국내 조직들이 같이 정부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뭐 보고가 된다던데,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 돈 출금하시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억 단위로 돈을 출금하게 되면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출금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은행에서. 그게 바로 여기다가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걸리냐,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PCI 분석 시스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세금 신고는 우리가 적게 하고 싶죠. 왜냐면 소득을 높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되는 소득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이 신고되는 소득과 그다음에 내 자산의 증가에,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주식, 회원권,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쓰는 거, 이렇게 소비 지출액, 요거 대비 신고된 소득 금액을 비교해서 요 탈루 금액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PCI 분석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이는 것까진 좋아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다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보통 세금을 줄여서 그 세금으로 뭔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하시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고 소득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이나 신용카드를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을 해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한 소득에 대한 증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을 신고를 안 하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번 거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결국에는 이제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적정하게 세금은 적정하게 내서 증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A 사업장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더라. 지금 안 걸린 것뿐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좀 커져야, 단위가 커져야 그때 이제 건드려야 세금을 많이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관분들도 이 세금을 추징하는 금액이 본인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금액을 더 많이 추징할 수 있는 때에 들어가야지, 뭐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갔다가는 괜히 이제 시간만 낭비를 하니까 조사관도 계속 지켜보면서 금액이 커질 때까지, 그래서 억 단위로 추징세액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국세청은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고 치밀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작은 걸 허용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00만 원 비용 가공 넣었는데 1,000만 원 가공세금에서 발행했는데 안 걸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해, 두 해 하면서 이제 금액을 늘리다 보면 이제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염두하시면 되겠고, 저희 세무대리인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사업소득을 분석한 결과 굉장히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계시네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음 년부터 똑바로 신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저희 이제 세무대리인들은 이걸 이제 보고 분석을 해서 신고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과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하셔야 되는 세금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고요. 두 번째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근데 일단은 종합소득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원에 대한 거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료,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사실 세금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세금은 아닌데 공과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7%나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보 사장님들이 돈을 벌고 이 세금과 이런 공과금을 관리를 못하게 되면 번 돈이 다 없어져 있어요. 현금이 없어. 그래서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세금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사업자 등록은 일회성으로 내가 공급을 했다, 일회성으로 팔았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한번 팔았어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판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SNS 같은 데서 요즘은 공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유명해졌어, 인플루언서, 인기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 언니가 가지고 있는 뭐 물건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공구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뭐 작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은 워낙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꼭 굳이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아도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사업자 구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자, 일단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선택하시면 개인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한다. 개인 사업자로 했다가 나중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업에 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부가세법에서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냐? 그죠? 면세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어치를 팔면 10만 원은 부가세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한테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들이 먹는 거, 서민들이 주로 먹는 농축 수산물. 그래서 가락시장 가보시면 우리가 이런 첨가물이나 이런 사과,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살 때는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서민들이 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가죠? 아파서 병원 가면 그거는 면세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예뻐져서 나왔다. 그거는 과세예요. 과세. 그리고 또 우리 애기들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초, 중,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 뭐 미술 학원 이런 곳들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할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그게 과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법에서 면세야, 이건 면세야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대부분 과세 사업자라는 거죠. 과세 사업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법에서 열거된 업종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나는 과세 사업자구나,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과세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 거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미만.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좀 덜 낼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직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기간에 내가 세금 좀 덜 내게 해줄게. 너는 아직 수습 기간이야. 그죠? 그래서 아직 매출액이 적게 되면 영세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챙기고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써서 고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세금을 좀 적게 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간이 과세자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내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반 과세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저희와 같은 전문직 업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낼 수가 없어요. 법에서 너희들은 그냥 일반 과세자,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내.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일반 과세자로 내라고 규정돼 있어서 전문직 업종은 무조건 아마추어든 뭐든 일반 과세자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일반 과세자로 내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구로구에 뭐 10평짜리 미용실을 개업했다. 이거는 간이과세자 가능하죠. 그런데 서초구에 300평을 임대해서 미용실을 처음 연 거예요. 이 경우는 이걸 간이 혜택을 줘야 되는가? 이걸 과연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는 보통 대부분의 업종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내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소규모로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세무 관련 스케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간 그러면 나는 뭐를 챙겨야 되지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단 부가세는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합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1년에 두 번 한다. 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자,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3월 달 하긴 하는데 우린 지금 법인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직원의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해서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마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생기는 순간 매달 뭔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달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이제 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게 세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두 번만 부가세를 거두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써버리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 1월과 7월 중간 4월, 그리고 7월과 1월의 중간인 10월 달에 부가세 절반을 미리 내라라는 거죠. 그래야 세무서도 뭔가 이 재정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매달 뭔가 들어와야. 그래서 중간에 내도록 하고, 또 종합소득세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납부하게 뒀더니 안 내는 거예요. 없대. 돈이 없대. 그래서 11월에 우리가 중간예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매달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그러니까 거의 매달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달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수를 파는 편의점 사장님이랑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2,200원의 물건을 사와서 우리가 고객에게 11,000원에 팔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200원을 줘야만 상대방은 우리가 물건을 넘겨줘요. 그래서 내가 사올 때 200원을 미리 내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나는 고객한테 11,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난 그 11,000원 중에서 이 1,000원의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고객한테 받은 1,000원에서 요 200원, 그죠? 생수에 포함되어 있던 200원, 미리 납부한 200원을 빼서 요 800원의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로. 그런데 간이가세자들은 요 800원을 다 내지 않아요. 간이가세자는 요 800원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가세자와 달리 간이가세자는 여기 매출세액을 보세요. 매출세액을 보시면 과세표준의 1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남들은 1,000만 원을 내는데 보통 간이가세자들은 30-40% 수준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1,000만 원 낼 때 400만 원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매출액이 8천이 넘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2024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너 돈 좀 버네. 넌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니야. 이제 세무대리인 쓰고 네가 알아서 부가세도 관리하고 제대로 내라고 하면서 다음 연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빵원이야. 그런데 인테리어 하느라고 1억이 들어갔어. 그래서 부가세 1,000만 원을 내가 부담했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환급해줘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많은 곳들은 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하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한 5천만 원 이상 인테리어 비용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땐 일반과세자로 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간이가세자 분들이 여기 걸려서 부가세를 안 내시는 거예요. 원래 간이가세자는 세금을 안 내가 아니고 여기 4,80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부가세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이가세자는 세금을 안 낸다던데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을 냅니다. 다만 적게 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부가세 부분이죠. 종합소득세는 상관없이 납부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이건 부가세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줄여주는 거지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어떻게 적게 내고 넘어갔는데 종합소득세에서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간이가세자라서 그냥 증빙도 안 챙겨도 뭐 세금 얼마 안 나온다던데 부가세 뭐 얼마 안 되던데 이렇게 하셨다가 종합소득세에 갔더니 증빙 하나도 안 챙긴 거에 대해서 세금이 왕창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있어서 혜택이고 간이가세자는 뭐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돼요. 1월 25일 이때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사업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는 아까 우리 11,000원에서 2,2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 1,000원과 200원은 부가세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뭐예요? 10,000원에서 2,000원, 8,000원이 남아있죠. 그죠? 8,000원. 이거는 우리가 남는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건비와 같은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 이런 것들을 빼서 영업이익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남은 순수익인 거죠. 그래서 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지 않는데 남는 게 없는데 세금을 낸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아야 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내고 싶어도 돈을 못 벌면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금이라고 하는 건 남았기 때문에 내는 건데 보통은 세금 내야 될 돈으로 뭔가를 하시고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매달 제가 세금은 그래도 우리가 버는 돈에서 매출액에서 한 최소 20% 정도 매출액의 20% 정도 빼놓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 통장을 따로 만드셔서 한 20% 정도는 빼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영업이익 5천만 원 있잖아요. 5천만 원. 예를 들어 내가 영업이익이 5천만 원, 1년에 5천을 벌었다는 거죠. 한 달에 한 400 정도 버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건강보험료가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한 7%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천을 벌었다? 그럼 건강보험료 얼마예요? 7% 하면 35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보료가 굉장히 부담이 크고 이게 얼마까지 최대한 낼 수 있냐?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은 1년에 6천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세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우리는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5억 넘어가면 그 이상으로 부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스 건강보험료 한 달에 500만 원 내는 날까지 이 사업을 번창시키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뭐 한 5천씩은 버시는 분들이 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그래서 맥스가 500만 원이니까 우리는 막 세금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건강보험료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사업을 이제 팽창시켜가지고 건강보험료 500만 원 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번 거에서 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요 이제 소득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5% 정도의 세율이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10%에서 25%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9%네요. 9%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개인 사업자로 제가 처음에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 이제 법인 사업자 9%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먼저 등기를 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이 개폐업이 개인 사업자처럼 개인은 그냥 폐업을 해버리면 되지만 법인은 이 폐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사업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요거 추천은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나중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때 전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개인 사업자는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거 다 내 거야.
그 다 세금 빼고 물론 그게 다 내 건데 법인 사업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벌었는데도 내가 맘대로 못 써요. 법인에서 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세금을 내야 돼.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인 통장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 먼저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지금 1억 5천을 번다.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개인 사업자 세율인데 법인 사업자 9%에서 24% 이렇게 되는데요. 같이 2억을 벌어도 지금 보시면 2억은 3억 원 이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3억 원 이하는 38%인데 법인 사업자는 19%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뭔가 돈을 벌면 건강보험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7%를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왼쪽에 여기 세율에다가 건보료 7%가 가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급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2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한 40%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1년에 한 5, 6개월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셔라. 화가 나죠? 다들 화가 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왜 나라에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싱가포르 가셔야 돼요. 한국에 살면 안 돼.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슴 아프지만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억대가 넘어가는 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연봉 1억이신 분들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라고 했을 때 세후로 꽂히는 금액이 한 6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 40%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냥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압도적으로. 그죠? 그래서 애매하게 벌면 안 되고 압도적으로 많이 버셔가지고 세금을 내도 이게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를 더 크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세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세법상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격증빙 요 4가지를 기억하셔요. 4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 인건비 신고라고 하는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이 매출은 사실 내가 숨기려고 해도 요즘 매출은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매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돈은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매출에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게 비용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면, 난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게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나갔을 때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이체하면 된다던데 통장으로 이체해서 남겨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통장으로만 내역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통장으로 이체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증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신용카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용카드 쓰면 내역이 다 남잖아요. 그런데 통장으로 이체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직원한테 급여를 줬다? 그랬을 때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증빙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즘은 다 전자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오른쪽은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예요, 면세. 부가세가 없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줄 거고, 면세 사업자면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승인 번호 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전자로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증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수기로, 요즘은 아직도 이제 임대료라든가 아직 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렇게 수기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 앞에 보시면 전자라고 하는 용어가 없죠?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요 위에 상단에 그 전자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임대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다 전자화가 거의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인이다가 사업자가 되신 분들은 요 현금 영수증도 실수를 많이 하세요. 현금 영수증을 이제 계속해서 원래 휴대폰 번호로 받았었잖아요.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셨던 분들은 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로. 그런데 나 여태까지 핸드폰 번호로 받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 가셔서 요 현금 영수증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홈택스에서 수정을 하시면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건비는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자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용직, 여러분들 아시는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100만 원 줄 때 3.3%를 원천 징수하고 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줄 때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만 입금하고, 그 3만 3천 원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세무서와 그리고 시군구청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고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이라든가 미용실에 이제 근무하시는 디자이너분들, 그다음에 뭐 IT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3.3%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급여가 매달 변동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달은 뭐 1,000만 원, 어느 달은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 실적에 따라,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 적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주가 이 근로자의 세금을 4대 보험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심플한 4대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심플한 사업자 그 형태다, 고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계약에 따라서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4대 보험을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용직의 형태가 있는데요. 일용직은 이제 단기적으로 채용한 건데, 이게 또 세법과 또 근로기준법이 달라요. 세법이랑 근로기준법이 달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일용직이 아닌 걸로 보고 정규직으로 보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달 이상 근무했어? 그러면 그건 알바가 아니지. 그리고 60시간 이상 근무했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어? 그건 알바가 아니야. 정규직이야. 4대 보험 네가 다 가입해줘. 자, 그 다음에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했다? 월 8일 이상 근무했다. 그러니까 8일이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정규직이래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지금 4대 보험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든 4대 보험을 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알바는 우리 세법상 알바가 아니에요. 그냥 정규직에 다 4대 보험 가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면 한 달 이상 근무시키면 안 되고요.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그래야만 일용직으로 우리가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4대 보험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요즘은 그냥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3.3%로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주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10인 이하 사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요거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반기별 승인 신고 납부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번 접수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으로 갈지 3.3% 갈지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4대 보험료가 뭐길래? 4대 보험료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직원들 아파서 병원 간다, 건강보험.
그다음에 우리 직원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권고사직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릴 수가 있죠. 그럼 실업급여 받아야 되니까 고용보험. 자, 그다음에 직원들의 노후 생각해줘야 되죠. 국민연금 9%.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오다가 다치거나 출퇴근 중에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 다쳤을 때 우리가 이런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총 보험료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20%.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3.3%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원 강사님한테 3.3% 지급을 했으면 학원 강사님이 알아서 4대 보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용직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산재와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하면 한 3%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를 부담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월에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200만 원 급여에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3%죠. 6만 6천 원을 떼고 193만 4천 원을 입금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6만 6천 원은 갖고 있다가 세무서랑 시군구청에 나눠서 납부서에 따라서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소득자를 고용하게 되면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딱 200만 원 주고 끝나는 거예요. 193만 원은 직원한테 주고 그리고 6만 원과 6천 원은 뭐 각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내고. 근데 이제 4대 보험,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아, 내가 200만 원 너한테 급여 줄게 라고 하게 되면 200만 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0%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의 급여를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총액은 2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여 산정을 할 때 나는 직원들한테 한 200만 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1.1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직원들한테도 그냥 부가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줄 때 나누기 1.1로 하면 한 18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18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야 내가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서 이제 직원들은 200만 원의 급여로 산정이 되면 뭐 19,000원, 그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 해서 이것저것 빼면은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1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리고 이 200만 원과 170만 원의 차액분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업주 부담분 20만 원 정도를 얹혀서 요 40만 원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4대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4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3.3%로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왼쪽에 있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매달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의 경우에는 뭐 4대 보험료 정산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왼쪽 방법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근로자들도 오케이를 하고. 자, 그런데 사실 이 3.3%로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절대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혈서를 썼다고 해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3%로 줘도 고용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9 to 6로 9시에서 6시까지 종속적인 지위에서 뭔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그건 근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실질을 판단해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을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저 퇴직금 절대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고용노동부에 슥 가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안 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표님, 직원이 와서 대표님 저는 퇴직금 좀 중간에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매년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먼저 주시면 제가 나중에 퇴직금 요청 안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퇴사를 하죠. 그러면 그게 과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상여 처리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줘야 되는 퇴직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근데 또 마음이 또 이제 여리시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직원이 퇴직금을 좀 미리 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까요? 이거 처리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절대 안 된다. 다 그냥 원칙대로 하시라고. 왜냐면 근로기준법은요, 무조건 근로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그냥 무단 결근을 했어요. 그래도 자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근로자들 편에 서요. 그래서 이 3.3%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이제 신고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3.3%로 하겠다고 해놓고 퇴직금 청구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4대 보험료를 같이 부담을 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4대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더니 또 이 4대 보험료 미가입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받는 거거든요. 이 퇴직금 안 주고 4대 보험료 미가입한 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저희는 또 변호사 선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끝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이슈가 있으면 항상 대표님들한테 그냥 돈으로 끝낼 수 있으면 돈으로 마무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사업을 막 개업하신 분들은 다 사람 믿고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셨다가 좋은 게 안 좋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하시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맞고 4대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료가 그럼 200만 원이면 40만 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부담이. 그게 굉장히 부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루누리라고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활용하셔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험료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셔서 이거는 이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들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이제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적격증빙률입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K 유형이라고 해서 나왔던 바가 있거든요. K 유형이 뭐냐면 이제 킬 유형이다, 우리끼리는 이제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거를 사실 납세자들 집으로 발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K 유형이 선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너 좀 이상한데 내가 너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 올해 똑바로 신고 안 하면 내년에 조사 나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나 무섭다. 나한테 이렇게 협박하지 말아라. 알아서 잘하시 신고할 거니까 이거 보내지 말라 그래서 첫 해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 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런데 안내문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화면에는 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걸려 있구나. 모니터링 대상에 걸려 있구나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격증빙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요즘은 이제 그 안내문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기아의 재무제표 분석해 보니까 네가 신고한 경비가 한 5억이 들어있던데 3억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고 5억 중에서 보고가 들어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인건비로 신고된 금액이 한 3억 정도 들어왔고 2억은 좀 이상한데 2억 정도는 나한테 소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례였냐면 대표님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럼 우리는 영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접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로비 성격으로 해서 좀 나가는 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2억 원의 돈은 실제로 돈이 나간 게 맞는데 이 뒷돈을 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된 돈이란 말이에요. 아니 뇌물을 주면서 미안하지만 이건 3.3% 원천징수 좀 할게요. 주민번호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억 원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억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금이 아까 세율이 38% 구간이거든요. 2억 원은.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38%에 지방세 3.8%죠. 그럼 41% 정도 되는 거고 건보료 7%. 그죠? 그리고 신고가 불성실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본세만 따지면 2억에 40% 하면 한 8천 정도 되죠? 8천.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800만 원 있고, 그다음 신고 불성실했으니까 800만 원. 그리고 납부도 불성실했잖아요. 그러면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또 10%씩 1년에 붙거든요. 그럼 3년 지나서 조사 나왔다. 그럼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부가세도 누락을 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합쳐서 한 1억 5천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2억이 나오면 거의 한 6, 70%, 7, 8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우리 적격 증빙 비율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전체 비용들 중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급 명세서라는 건 아까 인건비 신고한 그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아까 비용을 지출할 때는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우리가 한 70% 정도를 비용으로 넣었는데 그 중에서 적격 증빙과 비적격 증빙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판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격 증빙을 못 받은 금액이 보통 간편장부 대상자로 5천만 원, 복식부기 의무자는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조사가 나오게 된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적격 증빙에서 이제 중요한 게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그 신용카드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카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카드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개설하고 나서 은행 가가지고 내 사업자 명의 써져 있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게 사업자 카드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마케팅 목적인 거고, 그냥 대표님 원래 쓰시던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사업 용도로 전환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놔야 되는 게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을 쓰고 있구나, 이거를 매달 수집을 해요, 국세청에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 은행 가가지고 상호명 있는 디자인텍스 이름 있는 카드 발급받았잖아,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만 국세청에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귀하의 소득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률이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저희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오거든요. 세무대리인들한테. 세무대리인한테 이렇게 네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 좀 봤거든? 근데 작년에 보니까 너 세금 좀 적게 냈던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느 업체가 다른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을 좀 적게 낸 것 같아. 즉 소득이 낮다는 건 세금을 적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률 저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할 때 나만 소득을 낮춰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약속해서 20%야 이렇게 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는 배신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통계상 정확한 수치, 거의 비슷한 수치로 귀결돼요. 이건 뭐냐면 저와 같은 유튜버 분들에 대한 국세청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경비율이 64%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100을 벌면 60 정도를 비용으로 쓰고 한 36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균치가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남들보다 원가율을 높여서 팔아서 남는 게 적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사 경비 같은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득률을 너무 낮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낮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국세청에서는 몇 프로 정도를 벌더라, 100을 벌면 니네 업종은 한 30 벌지, 니네 업종은 40 벌지 라고 하는 평균치를 국세청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덜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치밀하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매출액 대비 보통 인건비 비율이요 한 30%에서 40%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인원을 많이 써서 인원을 통해서 변호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인원을 써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보통의 업종들, 뭐 음식점, 뭐 도소매 이런 곳들은 30% 40% 정도가 인건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너희들은 매출액 대비 너무 비용을 많이 넣었네. 직원들 중에서 가족이 있던데 이거 실제 근무한 거 맞니? 요즘은 이제 특수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사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족이 아니면 사람이 뽑히질 않아.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서 사람을 뽑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뽑아놓으면 좀 있으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족 사업장들이 많고 실제로 가족이 근무한다면 당연히 급여 줘야죠. 인건비 신고할 수 있어요. 가족도 무조건 정확하게 인건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인건비를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체 내역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서 문제가 없게끔,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서 여러분들이 문제 없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비용과 관련해서 어떤 게 비용 처리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일단은 요 네 가지 빼고는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다 비용이 된다,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에, 그래서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을 샀어요. 미술 작품. 미술 작품 물론 사업장에 걸어둘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스포츠 교육기관 그래서 뭐 필라테스, 뭐 댄스 학원, 뭐 요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병원 치료 비용,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데 안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물론 이게 출장을 가서 쓴 거다. 그건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되지만 만약에 이걸 개인적으로 놀러 가서 휴가 가서 쓴 비용을 비용 처리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좀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우리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년간 50%에서 10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은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인과 수원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용인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 즉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아니면 50% 감면이 가능하고, 근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수원은 우리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경우에는 50% 감면이 가능하지만 청년이 아니라면 감면이 전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 창업에 해당이 되고요. 정말 처음으로 창업을 하고 또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하는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용실, 음식점 이런 것들 가능하거든요. 카페는 안 돼요. 카페는 안 되는데 음식점은 가능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 창업한 게 맞니? 신규 창업 맞아? 그래서 뭔가 그 업종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있잖아요. 감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게 되면 감면은 100% 배제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우리가 현금 영수증 우리 가맹점 가입과 그다음에 사업용 계좌 신고 요거 모르시거든요. 이거 신규 창업자분들이 처음에 안 하셨다가 나는 감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요거를 안 하셔서
이제 조사가 나오는 감면이 전액 배제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제 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를 해줘요.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할 돈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요 두 가지 세트로 무조건 먼저 가입하시는 거예요. 노란우산공제 500만 원, 그리고 개인형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인데 요게 900만 원을 납입하잖아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12%에서 15%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900만 원 내면 130만 원 정도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가 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면 너 저축하면 세금 줄여줄게 라고 하는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